이런 것에 보면 우리가 미술사도 했지만 미술사가 한 사람이 정말 공을 들여서 정말 평생의 공을 들여서 하나의 작품을 생산하다가 고야에 와가지고 물론 고야가 판화를 처음 시도한 사람은 아니지만 고야가 와서 이제 판화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이제 고야 때 판화 미술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죠. 물론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고야가 최초로 시도한 건 아니지만 그 전에는 일반 미술이 봤을 때 판화라는 것은 정통 미술이 아닌 것으로 봤는데 고야가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야의 유령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봤었는데 그 고야가 이제 판화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사진입니다. 사진은 이제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예술가의 노고도 들어가지 않는 틈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물론 우리가 뭐 포샵이라든가 포토샵도 하고 어느 정도 예술가의 노고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 당시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 당시에 아주 초기적인 사진의 증상을 놓고도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현대예술과 미디어 뭐 이런 식의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등장으로 미술작품이 예술작품이 어떤 성스러운 후광이라고 그러죠. 후광 효과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제를 하면서 어느 것이 진품인지를 모르는 사회, 즉 진리가 실종된 사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진 여러 장 현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거기 원본이란 건 없잖아요. 물론 원본이란 건 있죠. 뭐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사진 원본이야, 뭐 복사본이야, 누구 협박할 때 몰래 찍은 사진 그런 거 있듯이 원본이란 게 있지만 사실 원본이나 복사본이나 뭐 특별히 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던 그 자체의 어떤 후광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진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발터 베냐민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냈냐면 결국 이 복제 시대에 진품이 사라지고 그러나 복제 자체도 어떤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놀랍게도 드디어 영화가 등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성 영화죠. 변사들이 얘기하는 우리 뭐 일제 시대 때도 뭐 그랬던 것이었다고 이제 아직 음성 녹음을 해서 이 필름에 얻는 기술이 없을 때니까 변사들이 모든 대화를 대신하고 그래서 이제 영화가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랍니다. 이거는 도대체 사진도 아니고 활동사진, 우리나라도 옛날 영화를 활동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활동사진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그 당시 영화라는 게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영화가 어떤 깊이 있는 철학적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예술작품이 고정화된 그 그림이나 사진이나 판화처럼 어떤 고정성에서 움직이는 동작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서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는 뭐 직접 강의랑은 상관없지만 선교사들이 가서 영화 틀어주면 뭐 그 아프리카에 있던 원주민들이 뭐 도망가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람들 그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 스크린만 하나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면서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 모든 것들이 그 그림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림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와서 이제 20세기 중후반에 오면서 이제 영화들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랑드롱이라는 배우를 기억하시다시피 그 20세기 중반까지는 이 유럽 영화가 굉장히 앞서갔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걸 좀 느꼈습니다. 유럽의 영화 평론가들이 그 미국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구나. 그냥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모든 거를 지금 다 지배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 영화, 뭐 프랑스 영화가 그나마 명백 유지하고 뭐 독일 영화도 아주 지극히 소수고 그나마 영화 시장에서 놀랍게도 발전한 게 이제 한국 영화 시장이 있고 일본 영화가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 영화는 굉장히 소규모 영화죠. 일본 영화 보면 스펙타클하거나 블록버스터 영화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그냥 일본 영화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조금 일본 영화는 재미없더라고요. 일본 영화도 우리가 그냥 쌍생아 봤듯이 그리고 딱 보면 제작비도 별로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화는 뭐 우리가 뭐 알랑드롱부터 얼마나 많은 배우들을 기억했으니까 그런데 다 이제 뭐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깐느 영화제 하나 하면서 유지를 하는 거죠. 그 베를린 독일계에서는 베를린 영화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영화 상을 타는 거 보면 미국 영화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베를린 영화제는 우리 이 미투 때문에 5점을 남겼지만 그 김기덕 감독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탔죠.
그리고 또 깐느는 홍상수 감독이 여러 번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3세계 영화나 유럽 영화, 즉 비헐리우드권 영화에 대해서 상을 많이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근대 와서는 이제 들레즈,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들레즈하고 지젝하고 두 사람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들레즈는 그 영화가 가진 게 이제 베냐민하고 비슷한데요. 영화는 이제 탈중심성이다. 어떤 텍스트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객 하나하나마다 영화를 다 각기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들레즈는 텍스트를 창조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우리가 본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읽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문법하면 뭐 국어 문법, 영어 문법, 예전에는 문법은 그냥 어학 분야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다 문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홍상수 감독의 영화 문법은 뭐냐, 김기덕 감독의 영화 문법은 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법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들레즈는 그 읽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젝이라는 사람에 내려와서는 지젝은 거기서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영화에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지젝이 분석한 영화에 굉장히 동의 못할 부분도 있어요. 아, 이런 영화를 어떻게 그렇게 분석을 하나. 그렇지만 그 지젝의 영화 분석은 또 아주 독보적으로 정치적인 그 텍스트를 읽어내는 데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지금 영화는 뭐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영화 평론가가 몇 명이냐라고 한다면 국민수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블로그나 이런 개인 페이스북에 보면 굉장히 영화평들 잘 쓰는 친구들 많아요. 전문가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직업적인 전문가들이 조금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죠. 직업적인 전문가들은 주로 영화 평론에 사용되는 그 언어들을 중심으로 영화를 보려고 한다면 이 제약의 고수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느낀 걸 그대로 쓰고 약간 지적의 역량처럼 거기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읽어내고 뭐 종교적인 메시지를 읽어내고 그런 겁니다. 뭐 제 책도 졸저지만 저 좀 그런 편이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영화 같은 데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 제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 책 같은 것들을 정통 영화 평론가들이 보고 이제 사이비 책인 거지. 그냥 이거 뭐 이런 사람이 책을 다 써 그러고 이제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 영화 평론가는 그 이동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동진이라는 사람은 그 조선일보 그 문화부 기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이 참 선택을 잘했죠. 조선일보는 들어가면 다 이게 완전히 우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또 이동진 씨는 거기서 노조 활동까지 했다고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어느 날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면요, 이거는 뭐 조선일보 자체가 월급도 많지만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정도 되면 모든 영화에 초청권 다 날라오고 외국 오페라다 놓으면 초대장 다 날라오고 특석으로 뭐 정말 그 누리는 걸로만 따지자면 뭐 누구도 그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그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일 텐데 그걸 이제 과감하게 간두고 지금은 이제 개인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공을 하고 있죠. 그 양반이 영화랑은 상관없는 이제 독서가 서평가로도 좀 자리를 잡아서 팟캐스트에서 빨간 책방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그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가 뭐 1000여 개가 넘으니까 거기서 100위권 안에만 들면 굉장히 인기 있는 팟캐스트인데요. 내가 그래도 한 5, 60위권에서 빨간 책방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제 이동진 씨도 정통 영화 평론가들이 보면 조금 이제 비난을 해요. 이 양반도 영화 이론보다는 자기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영화를 보려면 이런 뭐 이론들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우리가 이렇게 책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도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영화 보면. 저 영화는 미장센이 뛰어나. 저 영화는 뭐 맥커핀을 저렇게 깔았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아는 척 매뉴얼로 그래서 오늘 영화 보면 너무 이 책에 부담 갖지 마시고 먼저 이제 그 제가 나눠드린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따온 거죠. 뭐 요 정도 뭐 시나리오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알 거고요. 맨 처음에 이제 테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테이크. 그러니까 한 배우가 연기를 시작해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 그게 테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의 영화 촬영 현장을 보면 굉장히 쇼테이크예요. 한 30초, 1분 만에 감독이 컷해요. 그리고 다시 리셋 그러고 다시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떨 땐 한 1분, 2분 정도로 하면 요즘은 그 굉장히 그 롱테이크, 그
없는데도 워낙 없어지다 보니까 롱테이크로 한 1, 2분만 해도 배우들이 지루해하고 연기가 흩어지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예전에 그 서편제란 영화, 우리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란 영화, 여러분들 다 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누구죠? 문화부 장관 하던 그 배우 하여튼 오정의 아버지 스승으로 나왔던 사람, 그다음에 김규칠이라고 거기 고수로 나왔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왜 큰 보성도 녹차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뭐 자기들끼리 신나갖고 막 창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밭을 배경으로. 그게 한국 영화에서 가장 긴 롱테이크래요. 그러니까 한 카메라가 5분 뭐 30초인가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한 거죠. 보는 사람이 그 지루합니다. 계속 요즘은 시대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걸 테이크라고 그러고요. 요즘은 1분만 지나도 거의 롱테이크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영화들이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쇼트라고 하는 것은 뭐 테이크랑 비슷한데 영상으로 만들 때 나타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를 볼 때 남녀가 커피숍에 앉아서 서로 대화하는 영화의 장면을 보면 그 진짜 대화하는 걸 찍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는 그냥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카메라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가 대답할 때 또 여자가 찍어주고 여자가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의 좀 장난스러운 남자 배우들은 여자가 혼잣말할 때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막 얼굴 찡그리고 막 웃기고 그런 데잖아요. 연기 몰입을 방해하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리고 둘이를 같은 씬을 또 잡기 위해서 같이 찍고, 그걸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남자가 너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자는 또 뭐 오해해요 그러고 뭐 이러고 이제 또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낸 걸 우리가 쇼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쌌다라는 말이 되겠죠. 실제 영상에 반영되고 쇼트. 씬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어떤 스토리가 있는 하나의 장면, 우리가 뭐 영화에 뭐 러브 씬이 많다든가 뭐 폭력 씬이 많다든가 할 때 그 씬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보통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건데요. 일반적으로 러닝타임이 90분 정도, 요즘은 90분짜리 영화도 없습니다. 90분 1시간 반짜리, 거의 다 2시간이고요. 2시간 넘는 영화도 많고요. 보통 90분 정도의 영화의 경우 한 120개 정도의 씬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는 우리가 뭐 연결 그런 뜻을 가졌으니까 그 시퀀스 말 내용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시퀀스라고 하는 건 씬들과 씬들의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흥남부두 탈출한 영화가 뭐죠? 국제시장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어떤 탈출 시퀀스가 있는 거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서로 배를 타려고 하고, 마지막에 그 황정민 주인공의 아버지 역을 맡았던 정영진인가 그 배우가 꼬맹이를 안고 떨어지고 뭐 이런 모든 장면들, 그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씬과 씬을 연결해서 끝까지 이건 지금 탈출 시퀀스다, 이렇게 배에 올라타는 시퀀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퀀스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신문의 그 영화 평론을 보면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비판하기를 자기도 영화 평론가인데 어떤 사람의 영화 평론을 읽다 보니까 한 패러그라프, 5줄로 된 한 패러그라프 안에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5개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전문 영화 평론가들 자꾸 어렵게 쓰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쓰는 거 우리가 이렇게 스킵을 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요즘 영화 평론은 너무 어렵게 쓰고요. 그 황진미라고 하는 또 팟캐스트도 한동안 하고, 그 사람 무슨 팟캐스트를 했더라? 세가나라든가 뭐 그런 팟캐스트를 했던 그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목소리가 걸걸해요. 황진미 알아요? 나 산부인과 좀 처음 봤어. 글 많이 봤어. 그 사람이 이제 영화 평론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영화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쓰죠. 황진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좌파니까 모든 영화에서 조금만 이렇게 뭐 성차별적인 게 들어가거나 그런 걸 못 견뎌해서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죠. 뭐 그러면 그 사람의 영화평 같은 거 쓰면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야, 무슨 이렇게 오바해서 보냐? 야, 영화는 재미로 봐. 그러고 밑에는 이제 댓글 문화 시대잖아요. 요즘은 밑에는 정말 황진미 씨 아니면 이런 영화평 어디서 듣겠습니까? 막 이러고. 저는 뭐 그 사람 영화평론을 좋아하는데, 경우에 따라 저도 제 입장에서 조금 오버하는 것도 없잖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또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지금 한국일보 기자하면서 영화평을 쓰고 있는 박흥진 씨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그 사람의 영화 평론을 쓰는 걸 보고 우리 다 교민이니까 그냥 다 이해하시려고 믿고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이민 와 있나 한국에서 활동하지 그냥 우리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갈수록 이 사람은 참 우리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죄송한 얘기가 그러니까 나이 드실수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진보를 프로그레시브하게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그 박흥준 씨의 영화평을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대 영화의 흐름을.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영화평을 안 읽기 시작했는데 장동건이 나온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세요? 장동건이 나온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인데 장동건은 그냥 동네 건달 같은 거고 동생은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원빈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둘 다 징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형도 이제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떨 땐 포로로 갔다가 인민군에서 싸우고 한국전쟁이란 게 그렇게 다 아주 미친 상황이었잖아요. 또 어떨 때 또 다시 국군한테 받쳤고 다시 국군으로 싸우고 뭐 이러다 결국 동생하고 어떻게 보면 실종을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하여튼 뭐 국군일 때든가 인민군일 때 이제 지 동생을 찾기 위해서 눈이 뒤집힌 거야. 전 장동건이 이렇게 연기를 잘한다고 보지 않는데 장동건의 연기 중에 가장 특징은 눈 뒤집힐 때 하시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김기덕 감독의 해안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김기덕 감독 영화 지나치게 폭력적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해안선은 정말 재밌게 봤어요. 해안선이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우연히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걸 우연히 이제 잡아서 군장을 타게 됐는데 이제 군대에서 간첩 하나 잡으면 무장간첩 잡으면 그냥 그날로 제대는 안 시키지만 그날로 제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장기 휴가를 보내는 거야. 공무기한 1년 남아서 1년 휴가 보내는 거예요. 장동건이 그런 휴가를 받아요, 결국. 근데 할 일이 없는 거야, 군대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대로 들어옵니다. 부대는 귀찮으니까 자꾸 나가라고. 너 휴가 중이야, 이 녀석아. 부대 근처를 얼쩡얼쩡 되면서 거기서 서서히 자기가 그 공산당을 잡았던 반공의 투사가 돼가지고 서서히 미쳐가서 이제 눈이 돌아가는 그 김기덕 영화 중에 저는 그게 제일 잘 된 영화라고 보는데요. 해안선이라고. 그리고 그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는 이제 장동건이 자기 동생을 찾기 위해서 뭐 말씀드렸듯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인민군으로서 국군을 죽이든가 그러니까 몇 번씩 국군을 갈아입는 거예요. 동생만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념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갖고 총으로 적들을 다 죽이고 동생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박흥진 씨가 그때 그 영화, 근데 저는 그때 이해가 되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이 이념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한국 전쟁에는 다들 전쟁이라고 하면 다들 광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처음에는 해방전쟁으로 북한이 시작을 했겠지만 서로 그 과정에서 서로들 마음의 상처와 증오가 쌓이고 이러면서 누구라도 이렇게 돌아서 총을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장면을 박흥진 씨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 너무 그게 왜 그렇게 잘 했는지 모르겠다. 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장동건의 눈이 넘어가는 게. 그 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동막골 사람들이라는 영화 아세요? 이제 통일 정국의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영화는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동막골 사람들이 아니라. 웰컴 투 동막골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 꼭 보셔야 되고요. 두 개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웰컴 투 동막골에 보면 한국전쟁 때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산골 마을에 미군 비행기 하나가 추락해서 이제 부상을 입은 채로 그 산골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군을 돌보게 됩니다. 전쟁 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워낙 평화로운 강원도 산골 마을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 하나는 그거죠. 그 중에 그 마을에서 그나마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상 입은 미군 조종사한테 물어본다고요. 하와이유 그러니까 넌 보면 모르겠냐? 내가 지금 어떤지 상태를 보면 모르겠냐? 부상 입었는데 이 사람이 갸우뚱하면서 책에 보면 fine, I'm thank you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뭐 그랬던 장면이 기억나고요. 그러다가 그 마을에 또 도망쳐오던 이제 인민군이 거기 들어오게 되고요. 국군도 들어오던가 나중에 그 마을에 국군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국군, 미군, 그 인민군이 다 거기서 맨 처음에 서로 경계하고 잠도 못 자고 서로 죽이려고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다 친해져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미군이 이 마을을 폭격하기로 해요. 거기가 인민군의 인민군의 탈출 루트라고 미군이 폭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군, 미국군, 심지어는 북한군까지도
그 미군까지도 미군기를 미군과 폭격을 하니까 미군까지도 셋이서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족한 무기를 가지고 대공 사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박흥진 씨가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어떻게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미군하고 같이 싸워서 미군을 격퇴하냐. 이렇게 보면 좀 좌파 영화 같긴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 장면이 우리가 이념적 잣대로 보면 그게 뭐 어떻게 미군을 격파를 시키냐 이런데 그 장면만 보면 참 아름다워요.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었던 강혜정이라는 배우가 죽임을 총 맞아서 죽는데 그 꽃가루가 팝콘이 되어서 이렇게 쫙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판타지 기법을 사용한 거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 영화는 판타지 기법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흥신 씨,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박흥신 영화 평을 안 보는 게 말도 안 된다 이거야. 하늘에서 어떻게 팝콘이 떨어지냐 그래서 영화에 늙었구나. 그 전에 그 브래드 핏 나오는 파이트 클럽 아세요? 알죠. 그 영화를 그분이 막 아주 점수를 박하게 주는 걸 보고 이분이 뭘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파이트 클럽은 또 그 락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했던 락강 이론을 적용하기 쉬운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뭐 이런 개념들. 근데 그분이 뭐 전혀 이해를 못하죠. 영화 평론가로서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영화 문법을 따르는 영화들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심지어는 우리가 금방 추정한 거예요. 다음 장면에 이렇게 되겠네.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서 뭐 울고 짜고 하겠네. 그리고 뭐 헤어진 게 사실은 우리가 오해였어. 그리고 뭐 다시 오손도손 잘 살았더래 하겠네라고 하는 전통적인 영화 흐름에 익숙한 영화에 대해서 이 사람이 평가를 잘 하는데 실제로 요즘 뭐 락강을 동원하고 이런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뛰어난 분이 또 이렇게 사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 불러서 한번 강의도 한번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왜 그렇게 돼요? 나 그게 궁금했어요. 왜 미국에서 사는데도 저렇게 시대에 못 따라가는지 너무 이상해요. 오히려 미국의 삶이 시대에 따라가기 더 힘들죠. 그렇죠. 그건 좀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나마 공부해도 우리는 요즘 한국에 책들이 많으니까 그 알라딘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서점이 생긴 지가 한 몇 년 되죠. 저만 해도 이민 초기에 20년 전에 책 사기 되게 힘들었어요. 교보에서 해외 배송이 잘 안 돼가지고 뭐 교보에서 한국에 있는 뭐 처형한테 부탁하고 처형이 뭐 3개월에 한 번씩 짐 붙여주고 근데 어느 날 알라딘 등장하면서 뭐 그냥 뭐 책 사는데 재미를 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뭐 1세대들은 뭐 영어 원서를 또 능숙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제 책꽂이에 영어 원서도 있고 한국 번역서도 있는 책 많습니다. 처음에 과감하게 원서를 도전하려고 샀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번역서상 그런 책들도 많이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영화는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암살이라는 영화 이정재가 친일파 앞으로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 자체는 완전히 그것도 락강 이론을 동원한 거고요. 락강의 텅 빈 실제라고 하는 그 개념을 동원한 거고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퀀스고요. 미장센은 이제 프랑스어로 무대에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카메라가 촬영하는 화면이 곧 무대이니 카메라가 비춰지는 배경, 사물, 의상, 조명 그리고 배우의 연기까지 화면에 담기는 모든 요소들을 충만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어려운 말이지만요. 뭐냐면 우리가 세팅이라는 말 있잖아요. 세팅. 연극을 하거나 영화를 하면 이제 뒤에 이제 배경 세팅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카페라 그러면 뭐 술잔 몇 개 갖다 놓고 스탠드 만들어 놓고 테이블 몇 개 만들어 놓고 엑스트라들이 이제 뭐 배달하고 웨이터 역할하고 그 술 따라주는 데서는 이제 그 바텐더는 이제 예쁜 여자가 서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세트죠. 세트가 되죠. 미장센은 어떻게 보면 세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세트와 어떻게 다르냐면 세트란 말은 우리가 너무 설명하지 않은 쉬운 말이고 미장센은 그 세트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모든 감독들은 의미를 부여하죠. 세트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고급 카페, 고급 와인바를 촬영하면서 거기 허름하게 세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독의 그 철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미장센은 뭐냐면 그 배치 하나하나, 세팅 하나하나에 다 영화적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제일 그 미장센이 뛰어난 영화는 제가 본 영화 중에 뛰어난 영화는 바로 그 시민과 나들의 별거 기억나시죠? 우리 평화선언에서 봤던 이란 영화. 미국 이민을 앞두고 이란에서 벌어지는 이혼을 딸 하나 문제를 놓고 이혼을 해서 이민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구할 때 그 시퀀스 그 영화의 그 미장센을 보면 전부 대화할 때마다
벽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영화라고 하는 자고로 뭐탁 트인 맛이 있어야지 마치 그 뭐 좁은 집도 넓게 보이게 하는 것이 영화 세트의 기본인데 저게 뭔가라고 하기가 쉬운데 거기에 보면 모든 벽이 다 나옵니다. 재판, 나더러 재판도 해가지고 벽이 있고 집에도 벽이 있고 뭐 다 벽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일종의 미장센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딸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일 안에 성공한 전문직이고 그 다음에 뭐 본 사람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이 집에서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가정부 또 가정부의 남편 다 생각이 각기 달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얘기할 때마다 항상 벽이 강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매장생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사람과 사람 사이엔 벽이 있구나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딸이 이제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엄마를 따를 것인가 엄마를 따르면 이제 일 안에 남는 거고 아버지를 따르면 미국에 이민을 가는 건데 그때도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을 때도 가운데 이렇게 유리창이 아버지와 딸 이렇게 갈아놓는다고요. 사실 우리가 뭐 법원 대기하는 거 보면 그냥 뭐 쭉 이렇게 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건데 거기도 하필이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따로따로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서로 유리창처럼 서로가 잘 보이는 아는 사이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는 또 다른 벽이 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영화의 결론은 그 딸아이가 누구를 택했는지 나오지 않죠. 아버지 택했는지. 그게 이제 미장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장센이 뛰어나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는 영화 보시면서 그 세팅에서 어떤 이 영화의 주제와 맞는 것이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저 영화 참 미장센이 뛰어났어 이러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겁니다. 뒷장으로 넘어가면 클리셰는 뭐 우리가 뭐 너무나 뭐 영화에만 쓰는 영화는 아니죠. 상투성이죠. 상투성. 클리셰. 그러니까 뭐 그냥 늘 해오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상투적인 데 빠져버리는 것. 이게 이제 한국 드라마의 클리셰가 제일 심하죠. 드라마 보면 대충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드라마를 너무 심하다. 너무 뻔하죠, 그죠? 재벌 나오고 못된 시어머니 나오고 결혼 반대하는 시어머니 나오고 그렇게 이제 그 클리셰 끝까지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하도 집사람이 재밌다 그래갖고 이제 요번 지난주에 끝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참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앞에는 집사람한테 브리핑 듣고 10회부터인가 봤는데 그러니까 6회 본 거지 6회 16회 끝났으니까. 근데 뭐 조금 한국 드라마들이 잘 쓰고 잘 썼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의 특징은 뭐냐면 그 드라마 작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그 모든 드라마는 다 부잣집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미장센 효과를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부잣집이어야지 이게 카메라 오기 쉽거든. 공간이 크니까. 근데 서민층 집은 카메라 오기 힘든 거예요. 좁은 데서 카메라를 넣어서 하려니까. 그래서 부잣집입니다. 별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여러분들 오래전 한 20년 전에 서울의 달이라는 작품 아세요? 30년 됐다, 30년. 한석규랑 최민식이라는 배우를 스타덤에 올려놓은 그 서울의 달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그 김윤경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이제 여자 이름이었죠. 김윤경이라고 하는 극작가가 쓴 드라마인데 그 사람이 이제 또 파랑새는 없던가 그런 뭐 서커스단에 그 돌아다니는 얘기도 쓰고 이 양반은 항상 그 서민층들의 삶을 일반 드라마와 달리 서민층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건 굉장히 이 양반이 뛰어난데 이 양반의 단점 하나는 서민층들의 삶은 항상 왜곡되고 싸움 있고 무식하고 뭐 이런 게 좀 강조가 돼요. 물론 거기서 이제 그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결론은 났지만 근데 최근에 뭐 나의 아저씨 보신 분 계세요? 공생 안 보셨어요? 이지아 나오네요. 네, 저기 오늘 끝났어요. 오늘 끝났어요. 오늘 끝났어요. 오늘 끝났어요. 아직 내 마지막 못 봤어요. 얘기 드릴까요? 다 죽어요. 죽어요? 걔가 아니고 뭐.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 제가 다 보면서 느낀 거는 서민들의 얘기인데 자신 있는 서민들인 거야. 이때까지 우리 한국 드라마는 강남에서 이루어지는 부잣집에서 이루어지는 뭐 유학 갔다 오고 아니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서민들의 이야기인데도 오히려 거기다 전문성이 이제 있는 그런 그게 좀 좋더라고요.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윤나이 작가요? 작가 누구요? 몰라요. 작가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클리셰가 많이 없어지긴 없어졌어요. 클리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뻔한 예측, 영화 문법상으로 뻔한 예측,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사람이 이거 놓고 안 보니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그 드라마를 상당히 좋아하는 내가 집사람을 드라마에서 감정이입을 하고 그 흉내를 잘 내지를 않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제가 그 이상하게 안 좋은 버릇이 집에를 잘 들어가기 싫어하는 젊을 때부터. 근데 어느 한번 신혼초에 드라마를 보다가 집사람이 어떤 이제 남편이 신혼초에 외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여자 배우가 막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뭐 집어던지고 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야. 근데 집사람이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데 왜 화가 났지?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러니까 요즘 저기 뭐야 그 대한항공 그 갑질 사태를 받은 이 사람들도 드라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가 그러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드라마에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게 다 자기 성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메타포는 뭐 우리가 또 이것도 꼭 영화여라기보다는 은유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영화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메타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타포를 우리가 잘 읽어내야 돼요, 영화에서. 그러면 메타포 은유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유, 뭐뭐 같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국어 문법 시간에 돌아가면 직유, 뭐뭐 같다 이러면 아주 직접 비유를 하는 거고, 은유는 그야말로 은근히 감추어진 비유니까 누구도 그것이 은유했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것이죠. 여기서 뭐 사과가 어떤 뭐 붉은 사과이기 때문에 무슨 좌파 이념을 상징했다. 뭐 이런 그걸 우리가 쉽게 이제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요즘 이제 영화 해석에서는 이제 은유적인 부분을 많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마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존경한다는 뜻인데 일단 불어기 때문에 H로 시작하는데 오마주라고 읽습니다. 오마주는 이제 연출자, 영화 감독 자신이 누구 감독을 좋아해서 그 감독의 영화 장면 하나를 그대로 이제 베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표절과 오마주 사이가 애매해요. 자칫하면 표절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슬쩍 했다 뭐라고,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창동 감독에 대한 오마주였다, 뭐에 대한 오마주였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본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밝히면 오마주고요. 원본이 뭔지를 자꾸 감추고 싶으면 표절이에요. 표절이야? 맞는 감추는지 안 감추는지 지금 말하기 있다. 근데 이건 예를 들어 영화를 찍고 나서 감독들이 이 장면은 뭐 오마주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아는데 실제로는 그런 말들 잘 안 하더라고. 요즘 영화 보는 사람들 수준이 높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건 오마주로 받아줘. 뭐 그렇게 찍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오마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소나, 이 펄슨이라는 말의 어원이겠죠. 페르소나의 어원은 고대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온다. 우리 인간이란 말이 가면입니다. 다 우리 가면을 쓰고 사는 모양입니다. 심리학자 융이 타인에게 비춰진 외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는 심리학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소나는 심리학보다도 영화 용어로 더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독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 영화도 그렇고 감독이 어떤 특정 배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그 영화를 찍고 인터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송강호는 뭐 누구 감독의 페르소나다, 뭐 전도연은 누구 감독의 페르소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대신해서 감독의 속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죠. 지금 그 이창동 감독이 오랜만에 예전에 윤정이가 나왔던 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시 이후로 오랜만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헛간을 태우다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버닝, 탄다라는 버닝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칸네에 가 있는데 그 거기서 이제 그 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수상을 할지 관심이 있는데 미국에 들어오면 한번 우리 다 보러 가죠. 영화사단에서 버닝이라는 영화. 개봉하나? 여기서 개봉 안 할 것 같아요? 난 중인데. 한국 영화가 살지 모르죠. 또 그게 이제 페르소나고요. 맥거핀이라고 하는 것은 관객을 속이기 위해 내용상 삽입되는 장치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맥거핀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에만 몰두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내용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임수입니다. 일단 맥거핀.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물건을 감독이 자꾸 카메라 오버를 통해서 보여줘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액자가 벽에 걸려있는데 어느 집에 그 액자가 이상하게 글로 클로즈업이 돼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도 영화를 볼 줄 알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그 액자가 나중에 이 사건을 푸는 단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단초가 별로 안 돼요.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하면 좀 관객들을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 보면 예를 들어 뭐 엑스트라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하니까 각기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입고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뭐 튀는 옷 입고 오지 마라 뭐 이런 지시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메이크업인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 이게 사실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다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는데 무슨 빨간색은 입지 말고 그날따라고 노란색은 입지 말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메이크업인 방지역이더라고요. 누가 엑스트라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튀는 옷을 입고 있으면 관객들 헷갈리는데 저게 뭔가 하시면 일을 쳐질 거야. 제가 사람을 죽일 거야. 뭐 은행에 돈을 갖고 튈 거야.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이크업핀이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그 메이크업핀이라는 영화, 메이크업핀을 가장 많이 사용한 영화는 그 황정민이 나왔던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곡성에서 이제 그 나홍진 감독이 좀 처음부터 도발을 했죠. 자기 영화는 뭐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하면서. 근데 사실 곡성은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나홍진이가 완전히 메이크업핀에, 곳곳에 메이크업핀을 깔아놓고 정말 장난을 친 거죠. 요새 이제 그 정유정 작가가 쓴 7년의 밤이라는 소설이 장동건이 나온 영화가 됐는데요. 7년의 밤 보셨어요? 거기서 영화 보러 자주 좋아하시던데. 그 별평이 안 좋아서 그 책을 차라리 읽고 있어요. 그 책이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7년의 밤에 보면 약간 곡성을 흉내내서 그 마을이 이제 수몰 마을이에요. 댐을. 그런데 하나의 그 약간 그 마을에서 정신이 나간 여자가 이렇게 신기가 있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곡성 본 사람들은 아시겠죠? 곡성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관객들은 또 속는 거예요. 그럼 저 여자가 나중에 뭔가를 하겠거니 아무 역할 안 해요. 그냥 동네 미친 여자예요. 근데 그렇게 뭐 자주 보여주는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안토니아 라인에서 자꾸 진상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응? 그건 메이크업핀 말이야. 아니지. 아니 난 그 사람이 뭔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오히려 메이크업핀은 아니고 그 사람은 얘기했듯이 그냥 그, 그런 여성성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는 여자인 거죠. 아까 질문 있으세요? 미장센 같은 거 보통 보면 좋다 그런 영화 보면 외부에서 멀리서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얘기잖아요. 네, 그러죠. 근데 3D를 써서 그런 멋있는 장면을 만든 거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관객 입장 보면은 이게 똑같이 보이는데 카메라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조작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 미장센 자체가 어떤 스토리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런 장면들은 지나치게 배경 효과만 강조한다고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영화가 주는 이미지와 그 주제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미장센은. 그 나의 아저씨가 내용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황 설정이 그 옛날에 그 윤하의 거리하고 참 비슷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그 윤하의 거리도 김윤경 작가가. 그러니까 윤하의 거리가 김윤경 작가 거더라고. 서울의 달 했던 거. 예.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김윤경 작가의 그 소설은 항상 그 주인공들이 정말 김은경. 응? 은경. 네. 사회에서 소외되고 이렇게 네. 이 저소득층 마을은 소외되고 이런 건데 나의 아저씨는 좀 그거와는 달리 물론 그 여자 그 가수 누구니까 아이유의 역할이 좀 그런 그 아까 말했던 윤하의 거리인가 그 윤하 역할 거기 김옥빈이었나 그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주변에 근데 그 마을은 김옥빈이 사는 동네는 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죠. 그런 마을인데 여긴 그렇진 않아요. 그냥 중산층 동네 나의 아저씨 보셨어요? 나의 아저씨 보고 계세요? 아니 옛날에 윤하의 거리 봤어. 윤하의 거리 재밌지. 윤하의 거리는 거의 50부작입니다. 이렇게 길은 서울에 가면 80부작. 정보 어떻게 알아? 아 이거 그걸 다 알아. 이거나 군대 있을 수도 있어 군대. 16부작. 수목은 다 짧고요. 원래 주말 드라마는 다 50부작, 60부작 가니까. 16부작이 8주 한다는 거죠, 2달. 한 주에 2번씩. 굳이 했어요? 한주 연속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얼마 싶었는데 왜 결방이야? 좀 다른 얘기지만 많이들 또 내가 늘 기억이 옳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서울의 달을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예전에. 본인이요? 네. 다 재밌게 봤어요. 산적일달 그때 10대 했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서 큰 배우들이 많아요.
그 한석규, 최민식, 그다음 김원희, 김원희. 그다음에 실제로는 거기서 연기 굉장히 어설펐던 백윤식이라고 나이 그 양반도 그 이후로 영화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 변태 한석규랑 최민식은 그 전에도 이제 뜰 징조들이 보이던 잘하긴 배우고 어디 김원희가 처음 나와서 잘해. 그때 새로운 뻔뻔하게 이야기 연기했죠. 되게 백윤식 선수 연기 잘했어요. 막 변태 막 이상한 하죠. 미술선인가 그래서 미술 변 그리고 거기서 그거 나왔잖아요. 서울대전 대고 찍고 하는 거. 제비족들의 삶을 정말 아유, 저 미주들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특징은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너무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외국을 1년 나가야 됐어요. 그때 외국 나가도 뭐 비디오 같은 거 못 볼 때니까 외국 가기가 싫은 거야. 마지막 2회인가 남았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결론은 알죠. 내가 나중에 와서 한국을 놓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외국 간 애가 아니더라고.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그게 했던 애가 이상하다 느끼고 또 나는 서울이다를 보고 네. 아, 저런 세상도 있구나. 네, 그렇죠. 난 처음 그런 세상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 너무 풍족하게 사셔서 그러신 거. 너무 자, 다른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교재로 들어가서 오늘은 일단 첫날이니까 영화를 저기 했다고 했으니까 제가 또 혹시 교재 아직 안 해요? 다 줬어. 선생님 거? 한번. 그 이제 첫 번째 단어는 작가갑 영화라고 하는데 이제 현대 영화 분석 이론으로는 작가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독일 사람들은 주의라는 걸 알고 작가 영화라고 합니다. 이 작가 영화라는 건 뭐냐면 감독의 그 자기의 그 철학이 깊게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를 작가주의 영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물론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도 보면 누군가가 지금 잘 모르는 감독이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떤 감독은 아예 시나리오 작가도 나중에 엔딩 크레딧에서 빼버린대요. 그거를 시나리오를 받았지만 원작을 받았지만 그걸 해석해서 쓰는 그런 역할은 감독에게 있다는 거예요. 감독이 우리가 작가하고 영화 감독하면 조금 뭔가 작가하면 글을 쓰는 약간 좀 고차원적인 이념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영화 감독에게 작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여를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부터 그것도 20세기 초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째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작가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먹물들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영화는 내가 창조한 창작품이야 라고 하고 일반 영화 감독은 하나의 장인으로서 그냥 영화를 찍는 사람들을 좀 폄하하는, 깎아내리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작가주의도 굉장히 이제 대립을 많이 하다가 현대 오면서 한 20세기 말 부분에 작가주의가 잠깐 이제 정통 영화, 클래식한 영화로 돌아가는 분위기에서 작가주의가 잠깐 후퇴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젝이나 둘레지 이런 사람들이 영화 평론을 쓰면서 다시 작가주의 영화가 부각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가주의 영화라고 하면 뭐냐면 소설이 있고 뭐 시나리오가 있든 각색한 시나리오가 있고 원작 시나리오가 있건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깐 감독의 손에 넘어온 건 감독이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작가가 되는 거예요. 감독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가주의란 말에 익숙하지 않으면 야 그 시나리오 써준 사람 다 있고 소설을 영화했으면 이번에 7년의 밤이라는 것도 정유정 작가의 그걸 영화한 거니까 소설을 영화했으면 그 사람들의 원작이 중요한 거지 뭐 감독이 무슨 역할을 하냐. 감독은 그냥 뭐 레디 고 뭐 액션 그다음 큐 뭐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배우들 연기 진단만 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주의 영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 영화계에서도 여전히 서로들 비판이 많습니다. 그냥 영화는 우리는 원작을 가지고 그냥 표현에만 우리가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지 감독이 원작이 뻔히 따로 있는데 시나리오가 따로 있는데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작가주의 감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덕. 그러니까 김기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기덕도 이번에 그 리트이건 때문에 완전히 이제 뭐 종쳤는데 그 사실은 저는 김기덕 영화를 아까 말했던 해안선을 제외하고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덕 영화는 상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많습니다. 실제로 원래 살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촬영에서 폭력을 했다가 문제가 된 건데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결국 그 폭력적으로 당하는 여성에 의해서 남성이 구원된다는 주제예요. 김기덕 주제는 항상 그래요. 피에타도 그렇고 조민수가 나왔던 피에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거죠. 예수는 끊임없이 학대당하고 핍박당했는데 결국 그 예수가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그런 기독교적 메시지를 넣는 건데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영화제를 너무 의식을 해요. 그래서 이 외국 애들이 지금 헐리우드 영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애쓰는 유럽의 그 영화계를 아주 그 빈자리를 잘 메꾸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알듯 모를 듯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봄인가 그 영화 봐도 알듯 모를 듯 하거든요. 김기덕 감독. 그 양반 이제 독일 시장을 겨냥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작가주의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홍상수 감독. 홍상수 감독은 약간 프랑스 영화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자기만의 또 그 영화를 만들죠. 홍상수 감독의 그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대본을 그날 아침에 준답니다. 근데 대본도 안 준답니다. 그냥 얘기해. 너희들끼리 하고 싶은 얘기 해.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마치 장동건이 김기덕 감독의 페르소나인 것처럼 장동건이 한동안은 김기덕 영화 감독의 영화에 나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 사람들은 개런티도 많이 안 줘요. 홍상수나 김기덕. 왜냐면 줄을 쓰거든.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이 이제 딴 데 가서 일반 대중영화에서 돈을 벌고 작가주의 감독 밑에서 한번 영화를 찍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니까 장동건은 김기덕 감독 영화에 많이 나왔고 홍상수 밑에는 뭐 김민희, 결국 김민희랑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지만 김민희 또 김상경 이런 배우들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홍상수의 페르소나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가 작가주의고 어디까지가 작가주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한데요. 장준환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장준환 감독이 누구냐면 배우 문소리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전의 히트를 쳤던 1987이라는 영화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1987은 작가주의 영화가 아니죠. 어떤 사실이 있는 사실은 그냥 감독이 뭐 특별하게 뭐 거기서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었다라고 할 수는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사실은 장준환 감독은 처음에 데뷔할 때 작가주의 그런 걸로 이제 한국 영화를 대표한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첫 작품이 뭐냐면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굉장히 유치한 영화인데 관객이 뭐 5만 들었다든가 7만 들었다든가 그리고 장준환이 완전히 천재 소리 듣다가 몇 년을 사그라져 있었죠. 그분 그 영화 말고 다른 영화 있어요? 이번에 1987 사이에 한 영화 있었어요. 그 영화 뭐냐면 그 여진구를 살인기계로 키우는 김윤식이랑 뭐 김윤석이랑 또 누구지 몇 명 배우가 살인기계로 키우는 영화 있는데 제목이 뭐더라. 그래서 뭐 나중에 여진구가 뭐 결국 그 아버지가 4명인 거야. 그 청부 살인업자 아버지가. 근데 여진구를 어릴 때부터 살인기계로 키우는 거예요. 그 누구의 생물학적 자식관계도 아니지만 그러다가 이제 여진구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뭐 그런 영화인데 그것도 뭐 아주 실패하진 않았어요. 한 200만 모았다더라고요. 재밌던데요. 응? 재밌던데요. 그 뭐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도 아빠 4명도 큰 형님 빼고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김윤석인가 김윤식인가 짝짝이. 하여튼 그런 영화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의 최동훈 감독 같은 사람들 그 짝깨가 타짜 이런 걸 찍었던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작가주의라기보다는 대중 감독이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저도 사실은 작가주의 감독은 미국에는 이제 우디 알렌 같은 감독을 작가주의라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가주의 감독들은 자기들 카리스마가 강하죠. 심지어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 작가도 엔딩 크레딧에 안 올려주는 감독들도 있대요. 우리가 너 돈 주고 사서 너는 빠져 이제 뭐 공짜로 쓰는 것도 이러시거든. 이 영화는 이제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가주의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보는 우리들도 똑같이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겁니다. 텍스트를 읽는 겁니다. 텍스트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교재가 되는 교재. 텍스트북 교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화가 하나의 소일거리로 읽혔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읽는 교재. 그래서 그 교재에서 우리는 무슨 걸 얻을 건가. 수학 교재를 보면 수학 지식을 얻어야 되고 영어 교재를 보면 영어 지식을 얻어야 되지. 영화라고 하는 교재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그래서 감독의 사상은 무엇인가. 그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그 감독과는 또 다른 텍스트. 그러니까 들레즈가 말한 거죠. 책을 읽는다는 자고 영화를 본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본래 텍스트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든 읽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검은 사제인가 그 영화 보고 내가 세월호랑 빗대서 한번 인터넷 언론에 그 영화 평을 썼더니 그 영화를 찍은 애가 제가 한국서 그 대학부 가르치던 교회 대학생인데 지금 커가지고 그 영화사에 꽤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평생 연락 안 하던 녀석이 나한테 텍스트로 연락을 해서 목사님 우리 그렇게 영화 만들지 않았습니다. 야, 영화사에 있는 녀석이 이 텍스트 이름도 모르냐. 그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지. 그 영화 보면 이제 그렇게 좀. 네. 뭐라고 쓰셨길래? 그러니까 그 검은 사제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김윤식인가 생각합니다. 강동원이 그 새끼 신부로 나오고. 강동원만 기억납니다. 저도. 위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 실제로 그 세월호를 위해서 성당 지하실에서 세월호로 추정될 수 있는 현수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갖고 저는 어떻게 썼냐면 거기 이제 그때도 그게 바로 이제 김태리죠. 그때 그 귀신 들린 역할을 할 때. 그래서 아가씨라는 걸로 해서 완전히 컸고 김태리는 그 다음에 나온 게 저거죠. 요번에 그 포레스트 뭐지? 리틀 포레스트인가? 그 잔잔한 영화 거기에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떤 한 여고생이 귀신 들린 그 자체가 어떤 사회의 폭압, 폭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세월호랑 연결을 좀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세월호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일부에서는 이제 그만 떠들어라 그러고 계속 사회적 폭압을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걸 이제 비유해서 썼던 건데 뭐 읽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영화사 그 다니는 애가 나한테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뭐 감독이에요. 감독도 아니지. 여배우가 그런데 지가 다른 애인데요. 아 박소담이. 박소담이. 맞아요. 김태리 아니에요. 맞아요. 박소담. 박소담은 최근에 또 어디 나왔더라? 사극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게 작가주의 영화고요. 여러분들 꼭 그 지구를 지켜라는 영화를 이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코미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작가주의 감독 영화들은 뭐냐면 키치라 그래서 유치한 이론, 유치하게 영화를 찍는 거예요. 정말 이 영화가 막 대단한 예술 작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일반 우리가 가수로 생각한다면 주로 공중파에 나오지 않고 밤무대 뛰는 가수, 요즘은 이제 그런 가수 그분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이제 밤무대 뛰는 가수들의 그 트로트 가수들은 굉장히 복장이 현란하잖아요. 온데 반짝이가 막 있고. 그리고 뭐 예전에 김세레나라는 가수 아시죠? 김세레나의 특징은 뭡니까? 베테랑 부르다가 마이크를 탁 던져 이렇게 딱 잡고 이런 거 있어요. 기억나세요? 한국에 뭐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유치하게 했는데 작가주의는 난 유치해. 날 무시하지 마. 영화라고 해서 꼭 그렇게 전통적인 영화 기법으로만 찍으라는 게 어디서 난 유치하게 찍어라고 하는 작가주의 감독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좀 오만하죠. 오만하고 교만해서 좀 B급 영화를 일부러 B급 영화로 찍듯이. 그래서 그 장준환의 그 지구를 지켜라 보니 이거 완전히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B급 영화거든요. 그 영화 진짜 제작비도 별로 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제작비도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 배우도 뭐 이렇게 그때마다 신하균 하나만 좀 이름 있는 배우지 나머지. 그 사람 나왔죠, 백윤식. 네? 백윤식 나왔죠. 아 거기도 백윤식이 나왔지. 왕자님. 그 영화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이제 우리가 스포일러로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어떤 악덕업주를 이제 우주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악덕업주를 막 잡아다가 이제 막 고문도 하고 그래. 그래서 악덕업주가 그 외부의 우주인이기 때문에 외계인하고 교신 못하게 하는 기법이 뭐냐면 이태리 타올로 막 발등을 까. 그래갖고 다 파스. 거기다 이제 맨소레단 같은 걸 붙인다, 물파스. 그렇게 사람을 쓸어서 죽는 거지. 얼마나 유치해. 그런 영화. 완전히. 그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영화는 완전히 우리에게 반전을 주는 거죠. 그럼 맨 처음까지 이게 진짜 유치한, 맨 처음에 이제 불쾌하게 보는 거죠. 불쾌하게 보는데 나중에 완전히 반전이 뭐냐면, 백윤식이라는 사람이 진짜 외계인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 영화를 보던 사람은 신하균이니까 거의 엄마도 그 공장에서 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거의 정신병 수준이라고 우리는 봤는데 진짜 외계인이었던 거예요. 그거 막 우주선 타고 도는 거예요. 그 영화가 보여주는 그 함의는 뭐겠어요? 결국 근로자들 임금 떼어먹고 체불하고 작업 환경 같은 거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은 외계인 같은 존재라는 거지. 지구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데들. 지구를 떠나라. 그러니까 얘는 신하균은 지구를 지키는 거지. 그런 놈들 다 이제 쫓아내고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근데 보면 정말 유치해요. 그죠? 물판도 바르고 이태리 타올로 발등 까고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유치해요. 근데 영화 제목이 있네. 감독이 진짜 그런 뜻을 해서 그런 영화 만든 건가요? 그 영화가? 감독 마음하고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목사님 제목이 생각이 맞아요. 제목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시죠. 아, 그거 어떻게 수현 씨는 어떻게 봤어요, 영화를? 나 맨 끝에 보고 다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 그냥 왕자잖아. 백윤식이. 응. 그래서 뭐 우주의 왕자잖아. 어느 별에. 그 타락한 거를 구하려고 지구였다가 A놈들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나 그걸 믿었지 나는. 그게 뭐 그때 얘기하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근데 이제 장수단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노동걸 그런 거죠. 네. 건우 씨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거? 그건 안 봤습니다. 전 5만 같은 영화는 잘 안 봐요. 5만 정도 보는 영화는 잘 안 봐요. 이게 중간에 블레이드 러너랑 장면이 똑같은 거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나 그게 표절인지 오만인지 네, 모르겠어요 오만인지. 지금도. 근데 내가 스토리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감독도 그런 뜻을 갖고 만들었나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건우 씨가 들어요. 못 팔아 그런 거야. 봐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성수 씨 제일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기도 인정했는데 뭐 스스로 자기 못 팔아. 아닙니다. 아버지 옷 벗으셔서요. 감독 들어왔어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갑자기 전쟁했어. 집안의 녹을 어디서 봤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제작비가 한 33억 들었거든요. 오, 꽤 많이 뭐가? 꽤 많이 들었네. 그 당시로 못 그죠? 마케팅 비용까지 시사하시 15, 백운식 25. 요즘 뭐 몇백억 가긴 하지만 그 당시는 영화 찍고 밥 먹는데 15억. 까지 40억. 그 개별 따고 값밖에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목사님 그 외에 플란다스의 계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예. 아그 근데 봉수 평론가들은 그 영화를 너무 재밌고 너무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그걸 봐도 저도 사실 그 이 영화가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난 그 배우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 배우? 배두나 나오는 거죠? 네. 네. 배우도 이해가 안 가. 오케이 그럼 뭐 목사님 그렇다면 뭐 저도 저도 그 영화를 좋게 보려고 했었는데 하도 평론가들 편이 봉수 감독이 봉준호 감독 그럴 거예요. 플란다스에게라고. 배우진도 별로. 가게 봉준호 감독의 뭐 주연급이 아니니까 페르소나라고 할 수 없겠지만 봉준호 감독이 잘 쓰는 또 조연 배우 하나 있죠. 변희봉이라고. 봉준호 감독 영화 꼭 나오죠. 플란다스에게도 나오고 괴물에도 나오고 살인의 추억에 살인의 추억에도 나오고. 그 경찰서장인가 국장인가. 오늘은 제가 좀 감기에 걸렸는지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다음 주부터